안녕하세요. 황천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황천희 신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한 베로니카 교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에 있는 한정란 베로니카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구에서는 서울대교구에서 노인사목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전문가시네. 네, 오늘은 어떤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지 오늘의 살리는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살리는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 절벽, 저출생 교수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인구 절벽하고 저출생하고 어떤 게 연관이 돼 있느냐면 고령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오늘은 고령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인구 고령화 수준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로 고령화 사회라고 네. 부르고요. 14%가 되면은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사회라는 의미의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네. 지나치게 고령화됐다라고 해서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7년에 고령사회가 돼서 지금 현재는 17.5%가 노인 인구고요. 앞으로 이제 3년만 더 있으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고요. 실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물론 작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어촌들은 많은 부분 이미 초고령 그렇죠. 사회 단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 예전에 강의하셨던 네. 행복한 노년이 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노년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행복하다는 뜻인데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이 노인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네. 보통 미국보다 10배 더 많이 자살을 해요. 네. 10배 정도. 그런데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또 프랑스 파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가보면은 백화점에 그 쌍젤리제 거리 이런 데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 쌍젤리제 거리 나가 보면은 또 이 점심 때나 저녁 때 심지어는 아침부터 아침 블랙퍼스트를 이제 시켜갖고 아침에 밥을 먹어요. 집에서 안 먹어요. 점심만 되면 와인을 한 잔을 시켜놓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백화점에 가고 이런 멋있는 봉투에다가 꾸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좀 쇼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너무 다르네요. 그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뭔가 이게 균형이 깨진 거죠. 네. 이 질서를 노인이 행복해야만이 아이들도 행복하고 젊은이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인이 불행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네. 저 파고다 공원에서 저러고 빵 나눠 먹는 이런 상상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들이 럭셔리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행복은 곧 대한민국의 행복이다. 이게 네. 직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사실 개인만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이랑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 1,000만 명 시대가 옵니다. 1,000만 명. 65세 이상이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30년 전, 40년 전부터 이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본인 개인 연금도 준비를 해갖고 남은 65세에서부터 거의 90살까지 사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네. 젊은 한 30대, 40대, 50대도 불안한 거예요. 나 늙으면 뭐 먹고 살지? 잘 살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가 아주 세세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찾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거의 20년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노인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죽는다. 안 죽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가 용돈을 준다. 그때 5만 원인가 처음 용돈이 나왔어요. 네. 그 막 강의를 다니면서 신부님, 세상에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용돈을 주네요. 너무 신난다고. 5만 원 받는 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다 써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대가족 사회는 자식이 부양을 했지만은 이제 공업국가 이제 4차 산업 세계로 넘어가면 국가가 책임을 돼 있어요. 네. 이미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지났는데 7만 5천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다음에 15만 원으로 올라가더니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 20만 원을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아주 과감하게 이거를 시도를 했죠. 그때도 나라 경제 무너진다, 저렇게 노인들한테 돈 많이 주면은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전 그거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나라 사회 경제를 책임져갖고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갖고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은 노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30만 원씩 기초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부부가 같이 수령을 할 땐 48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써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칼국수도 사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커피숍에 가갖고 럭셔리하게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써야지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 곧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70만 원 받을 거다. 한 사람당 70만 원 받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하고 캐나다가 2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1.9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때 이 생태마을에서 캐나다 우리 이 교포들이 와서 내 강의를 듣는데 캐나다는 100 한 30만 원을 준다. 기초 노령연금으로. 그랬더니 딱 손을 들면서 신부님 제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143만 원 받는다는 한국 돈으로. 벌써 10년 전에. 그러니까 260만 원을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이분들은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으러 가고 그냥 방에서 전전긍긍하고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한 거 점심에 또 김치찌개 데쳐서 먹고 저녁에 김치찌개 졸여서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개념을 빨리 우리 사회가 없애야 돼요. 네. 나도 국가에서 용돈 나오니까 나도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빨리 언론이나 국가나 정부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노인 계층 안에서도 너무 격차가 큰 문제. 뭐 기초연금이 정말 용돈의 하나가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생계 수단이 되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이고요. 어떻게 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복지관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한 350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양한 서비스는 갖춰놨는데 그 서비스를 전달할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헬스장도 있어, 헬스장. 그렇죠. 예, 네. 예, 뭐 건강 관리하기 위한 체력 단련실도 있고요. 심지어 뭐 이미용실도 있고요. 목욕탕도 갖추고 있는 노인복지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려면 서비스 인력도 충분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요. 네. 서구 사회에서랑 우리 이제 동양 사회에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정년은 근로자들의 일할 어떤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도 그렇고 미국은 이미 그 정년을 폐지했고요. 그래서 법적 정년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은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라고 보호받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 정년이 많이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 60세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을 보면 더 낮아졌습니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54세 정도에 퇴직을 했는데 법적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는데 실질 퇴직 연령은 51세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암만 정년이 있어봤자 실제 근로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 구조를 또 근로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퇴직 후에 소득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네. 어떤 연금 제도의 확대나 그런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좀 더 촘촘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하와이에 강의를 갔었어요. 하와이에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뭐 노인 얘기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하와이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나이가 75입니다. 근데 지금도 델타 항공사로 기억하는데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항공사의 전설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교수님 말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정년이 없어요. 네.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서비스들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히 보기에는 한 80 정도 돼 보이는데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데스크 앞에서 뭐 접수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앉아있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은 그 정년이 따로 없지만 보통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연금 수급 연령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63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되면은 내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나 아니면 연금을 받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퇴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안한 거죠. 그 연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버텨서 70이 넘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거의 웬만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신부님, 네. 그 노인 빈곤, 이 노인 문제를 그럼 이 정부에서 이게 해결해 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럼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이미 유럽이나 뭐 미국 선진국들이 한 거의 100년 정도 전부터 이미 노인들을 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시작한 지 한 법적으로는 40년 됐지만은 실질적인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한 25년 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65세가 되면은 지금 다 폐교가 되었고 학교를 문 닫았잖아요. 네. 그 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초등학교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노인 학교를 운영을 해갖고 노인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먹고 네. 학교 가고 젊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이런 거 4시간 수업하고 학교 급식 점심 딱 학교 급식 딱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4년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네. 4년만 교육을 받으면 노인들이 나 자아 성취가 뭔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네. 버킷 리스트가 뭔지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30년 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렇게 뭐 200만회, 300만회 조회가 될 정도로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도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무심한 거죠. 예. 노인의 삶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들은 계속 부유하게 살았고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부들은 이제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반지하에서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집에 가보면 라면을 끓여놓고 한 일주일은 그 마른 라면, 일주일은 마른 라면이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뭐 김치찌개가 곰팡이가 들어있는 집도 있고 그런 노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연금을 노인들한테 조금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보면 모르는 거고 아우로 마인드라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변화가 없는 거죠. 신부님께서 이번 대선에 한번 출마하셨어요. 정말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 정치인들도 없지만 이런 실무를 또 고민하는 실무자들은 있겠죠, 교수님? 지금 뭐 노인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노인교육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노년교육학회라는 학회도 창립을 했고 네. 노인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도 20년 넘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학교를 같이 그 폐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인대학, 노인학교들이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죠. 그렇죠. 그죠? 들어오시면 이제 돌아가셔야 나가시는 곳이 노인학교인데 일본의 노인학교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내지 3년제로 운영이 되고요. 전공도 있어요. 학과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내가 예술 전공을 하고 싶다, 지역사회 개발 전공을 하고 싶다, 뭐 체육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고요. 그래갖고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수업도 하지만 사회봉사, 그렇죠. 사회공헌에 대한 맞아요. 그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뭔가 졸업장도 주겠죠? 예,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 노인 인구들을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노인을 그냥 부양 부담으로만 떠안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정말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보통 한 30년 가까이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까 뭐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 대학원까지도 밑에서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30년 열심히 공부한 걸 갖고 사회에 나가서 몇 년을 쓰는가 하면은 기껏해야 30년 써먹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이 끝나고 퇴직을 하고 보면 여전히 내 앞에는 30년의 또 남아있어.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30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연금 들고 있다. 아. 이게 이제 준비의 전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금만 갖고 절대 3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노후라는 것도 사실 그 이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말보다도 생애 설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까지 포함한.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 동창 신부 중에 이기수 요아킴이라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신부가 있는데 사회복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잘 꾸미고 싶어갖고 하여튼 뭐 여러 나라를 다녔대요. 근데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 마침 스위스 대사가 같이 이제 우리 교우였나 봐요. 이제 이제 시설을 보여주는데 어느 곳을 갔는데 커피숍이었나 봐요. 할머니들이 막 토론을 그렇게 하더래요. 한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들이 토론을 그렇게 해갖고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할머니들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 할머니는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할머니는 뭐 헤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할머니는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인데 모차르트를 얘기하고 무슨 헤겔을 얘기하고 그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토론을 하니까 달라 보인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노인 학교를 다시 재운영을 해갖고 정말 그동안 못했던 문학 공부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공부 중에 하나가 문학 공부예요. 국문학과 들어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 아까 이거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나이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 70이야 난 이제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0.7년을 곱하라는 거예요. 70이면 77에 49 49살이야. 49살이면 아직 한참 활동도 하고 여긴 젊은 게 아니라 어려. 그러니까 이거 간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42살이야. 이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60대신 분들을 이제 난 노인이야. 난 이제 늙었어. 60이 뭐가 노인이야. 그렇죠. 60이면 42살밖에 안 된 거지. 완전 젊은이지. 그러니까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죠. 네. 네. 늙었다 생각하지 말고 난 아직도 젊었고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고 잘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인생이 훨씬 재밌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 집에서 뭐 콩나물국 끓이고 뭐 손주들 챙겨주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꿈꿀 수 있는 노년을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또 시인 황창현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시인이에요. 시인. 가장 부러운 사람이 시인이에요. 시인.